송재 스토리 13번째 이야기의 막을 엽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한 여자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복수의 여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주부 억만장자의 딸로 돌아와 피해 대가를 받아내다 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가 절대적인 힘을 손에 쥐고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자들을 심판하는 처절하고도 화려한 복수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한 순진했던 주부가 냉혹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피고인 서유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안을 가득 채웠다. 판사의 나무 망치가 그녀의 인생을 내리치듯 세차게 울렸다. 서유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방청석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 베리타스 건설의 젊은 CEO 최강민. 그녀는 그가 자신의 결백을 외쳐주기를, 이 끔찍한 악몽에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잘 조각된 대리석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굳어 있었다. 그 차가운 무표정, 그것은 그 어떤 유죄 판결보다도 더 잔인한 배신의 낙인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은 완벽했다. 그녀는 촉망받던 자신의 경력을 남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자 비서였고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헌신적인 내주 덕분에 평범한 과장이었던 최강민은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CEO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늘 그녀에게 속삭였다. 유하야, 당신 없이는 나도 없어. 당신은 내 전부야. 그녀는 그 말을 자신의 세상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오수진이라는 여자가 나타나면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경쟁사 오성그룹의 딸이었다. 그녀는 두 회사의 합작 프로젝트를 이끌며 의도적으로 강민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유하와는 다른 종류의 여자였다. 당당하고 야심 넘치며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았다. 강민은 그런 그녀에게 서서히 빠져들었다. 어느 날 밤, 강민은 아내에게 부탁했다. 자신의 회사 컴퓨터로는 보안이 막혀 있다며 집 컴퓨터를 이용해 시장 조사 자료 몇 개를 다운로드해달라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뢰를 이용한 교활한 함정이었다. 유하는 남편을 돕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경쟁사의 1급 기밀 설계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다. 다시 현재 교도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은 자의 차가운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뒤편에서 오수진이 그녀를 향해 희미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유아는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피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완벽했던 사랑과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거짓말,
잔혹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혔다. 서유하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녀에게는 오직 죄수번호만이 남았다. 화려했던 저택의 삶은 마치 한순간의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좁고 차가운 감방, 그리고 경멸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옥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아내였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나약함을 비웃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그녀를 괴롭혔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절망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자신을 괴롭히던 재소자 무리에게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던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눈물은 멈췄고 절망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자신을 배신한 그 남자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다. 순진했던 주부는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강인한 전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폭력 앞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교도소의 법칙을 익혔고 자신의 지성을 이용해 그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편 교도소 밖의 세상에서는 또 다른 운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세계적인 거대 그룹 아이텔 그룹의 서진환 회장. 그는 수십 년간 비극적인 사고로 잃어버린 자신의 외동딸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딸을 찾는 데 쏟아붓고 있었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마침내 작은 결실을 맺었다. 수십 년 전 화재가 난 산부인과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었던 한 여자 아기의 신상 정보,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서유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으며 현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된 서 회장은 즉시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교도소로 보냈다. 며칠 후 면회실에 불려나간 유한은 자신의 앞에 앉은 낯선 변호사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서유아 씨, 아니, 서아리아 아가씨,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당신은 에이텔그룹 서진환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녀이십니다. 유아는 자신의 진짜 부모님의 사진과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교도소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서유아는 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옥을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초라한 두부 한모가 아니었다. 교도소 앞에는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마치 황제를 의전하듯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모시러 왔습니다. 아리아 아가씨. 그녀는 말없이 채올랐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하늘을 지배하는 아이텔 그룹의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 서진환 회장과 마주했다. 늙은 회장은 수십 년 만에 되찾은 딸의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는 딸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굳어버린 뒤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했다.
그날 이후 서유아는 죽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길었던 머리카락을 칼처럼 잘라냈다. 그녀는 촌스러웠던 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날카로운 갑옷과도 같은 옷을 입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아리아를 되찾았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공백을 괴물 같은 집중력으로 메워나갔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녀의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금융과 법률, 그리고 경영 전략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교도소에서 배운 생존의 법칙은 그녀를 더욱 냉혹하고 무자비한 전략가로 만들었다. 몇 달 뒤 에이텔 그룹의 이사회에 아리아 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후계자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빼닮은 천재적인 두뇌와 감옥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심장으로 늙은 이사들을 완벽하게 압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리아는 모니터 위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워놓았다. 자신을 배신했던 전남편 최강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서울로 가는 전용기를 준비해.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서울로 돌아온 아리아 서는 더 이상 과거의 서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포공항 VIP 터미널에 내렸다. 그녀의 뒤로는 월가에서 스카우트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녀의 팀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의 모든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와 권력,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제국, 에이텔그룹 한국투자 본부의 본사를 공교롭게도 전 남편의 회사인 베리타스 건설 빌딩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차렸다. 그곳은 그녀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베리타스 건설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었다. 에이텔 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이용해 그녀는 최강민의 회사가 가진 모든 약점과 부채, 그리고 파트너십을 송금보듯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고도 잔혹한 고사 작전을 선택했다. 우리는 사자가 아니다. 먹잇감의 목을 단번에 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서히 상대를 질식시키는 파이썬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리아의 첫 번째 공격은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이었다. 그녀의 팀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던 베리타스 건설의 회사채를 비밀리에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최강민의 가장 큰 익명의 채권자가 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베리타스 건설의 핵심 해외 원자재 공급업체들을 압박했다. 갑작스러운 납품 지연과 가격 인상, 그리고 신용거래 중단, 최강민의 제국을 지탱하던 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했다. 베리타스 건설의 사무실은 매일같이 비상사태였다. 최강민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그의 제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연인 오수진은 그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무능함을 탓하며 그를 몰아세웠다. 이것도 해결 못해. 내가 당신을 믿고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탐욕의 동맹은 돈의 위기 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리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길 건너편 베리타스 건설 빌딩의 불 켜진 회장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이는 최강민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운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최강민,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씩 천천히 빼앗아 줄게. 최강민은 회사의 명운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바로 정부가 주관하는 인천 글로벌 허브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만 따낸다면 그는 현재의 모든 재정 위기를 단번에 역전시키고 자신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그의 기회가는 완벽했고 경쟁 상대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아리아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강민이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추락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제출한 기획안의 핵심 정보를 가장 유력한 경쟁사에게 은밀하게 흘렸다. 동시에 그녀는 아이텔 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프로젝트의 당락을 결정할 힘을 가진 정부 고위층과 심사위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로비를 하지 않았다. 대신 강민의 기획안이 가진 환경 파괴 가능성과 같은 교묘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들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마침내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일. 최강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그의 회사가 아닌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경쟁사였다. 탈락 사유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미흡과 재무 안정성 부족이었다. 그것은 최강민의 자존심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베리타스 건설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다. 회사는 이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이었다. 그날 밤 최강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절망에 빠져 술을 마셨다. 그는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사냥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그의 절규에 연인 오수진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사냥 웃기지 마. 그냥 당신이 무능한 거야. 난 실패자와 함께할 생각 없어. 그녀의 잔인한 말에 강민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돈과 성공이었다는 것을.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자 그의 사랑 역시 거짓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아리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비친 절망에 빠진 전 남편의 모습을 어떤 감정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비서가 물었다. 2단계 작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리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3단계 작전을 준비해. 이제 내 존재를 그에게 직접 알려줄 시간이야. 최강민의 제국이 서서히 침몰하는 동안 아리아선은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그의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만 했다. 그녀는 에이텔 그룹의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거대한 갈라 행사를 주최했다. 그리고 그녀는 몰락해가는 베리타스 건설의 CEO 최강민에게도 개인적인 초대장을 보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강민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덫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필사적으로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날 밤 행사장은 그야말로 권력과 부의 향연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최자인 서진환 회장과 그의 딸 아리아 서가 있었다.
아리아는 눈부신 은색 드레스를 입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흠없는 완벽한 여왕. 그 자체였다. 행사장의 한 구석에서 최강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그녀의 얼굴, 몸짓,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보냈던 아내. 서유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바로 그때 아리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인파를 뚫고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실수로 그의 팔에 와인을 살짝 쏟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예의 바르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군요. 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요? 당신을 보면. 오래전에 알았던 누군가가 자꾸 떠올라서 그의 말에 아리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글쎄요, 저는 베리타스 건설처럼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 회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녀는 그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던졌다. 그리고는 그의 넥타이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넥타이 매듭. 긴장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살짝 비뚤어지는 버릇. 여전하시네요. 강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버릇은 오직 아내였던 유아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에 휩싸였다. 죽은 아내가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자신을 미치게 하려는 또 다른 적의 함정인가. 아리아는 그의 혼란을 즐기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돌려 사라졌다. 강민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죽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지옥으로부터 되살아나고 있었다. 갈래서의 만남 이후 최강민은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리아, 설하는 여자의 모든 것을 뒷조사했지만 서진환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완벽한 공백이었다. 하지만 죽은 아내와 너무나도 닮은 그녀의 모습과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리아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거짓된 스캔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접촉했다. 그녀가 기자에게 넘긴 것은 5년 전 서유아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최강민과 오수진이 범죄를 모의하는 대화 녹취록과 그들이 증인을 매수했던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무너져가는 베리타스 건설에 달콤한 독약과도 같은 제안을 했다. 아이텔 그룹이 관리하는 제3위의 투자은행을 통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거액의 투자 계약을 제안한 것이다. 절망에 빠져 있던 강민은 그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다.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 하청업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 하청업체는 과거 불법 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리아가 비밀리에 인수한 유령 회사였다. 강민이 함정이 섞인 계약서에 서명하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특종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베리타스 건설 최강민 CEO. 5년 전 아내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 씌웠나. 충격적인 진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강민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검찰이. 방금 전 그가 계약한 하청업체의 불법 자재 사용 혐의로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과거의 범죄와 현재의 범죄가 동시에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을 사냥하는 이 유령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파괴하려는 것임을 최강민의 기자회견장은 그의 제국이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하는 무대가 되었다. 과거에 아내를 모함했다는 충격적인 뉴스와 현재 진행형인 불법 자재 사용 혐의, 두 개의 거대한 스캔들은 그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는 이미 그가 패배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도망치듯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가 회사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의 편이라고 믿었던 이사들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를 지지해 주었던 정관계 인사들은 그의 전화를 피했다. 채권단은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압박해왔다. 회사는 말 그대로 침몰하는 배였다. 그리고 그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한 것은 바로 그의 연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경멸을 강민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의 추악한 진실이 폭발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죽은 전처의 망령 하나 처리 못해서 내 인생까지 망치게 해. 그녀는 그를 비난하며 자신은 이 모든 일과 상관없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뻔뻔한 모습에 강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도 끊어졌다. 네가 날 부추겼잖아. 네가 유아를 함정에 빠뜨리자고 했잖아. 너는 내 파트너가 아니라 내 제국에 붙어 살던 기생충일 뿐이었어. 그들은 서로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며 서로를 물어뜯었다. 탐욕으로 뭉쳤던 그들의 관계는 위기 앞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리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도청 장치를 통해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참한 자멸을 어떤 감정도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꿈꿔왔던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울 뿐이었다. 오수진은 마지막 발악처럼 강민에게 소리쳤다. 나는 너랑 같이 안 죽어. 내가 가진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고 모든 게 내 짓이었다고 말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마저 끊어버리고 그의 사무실을 떠났다. 이제 강민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한때는 행복했던 서유아와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베리타스 건설의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회사의 파산 신청과 남은 자산의 처리 문제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최강민은 텅 빈 껍데기처럼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손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등장했다. 아리아 서였다. 그녀의 뒤로는 아이텔 그룹의 서진환 회장과 변호인단이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아리아는 회의실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여러분, 베리타스 건설의 새로운 최대 채권자로서 이 회의의 의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최강민은 넋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리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 오직 강민의 눈을 보며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접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리아는 말을 이었다. 최강민 씨, 당신은 갈래서 제게 물었었죠. 당신이 알던 누군가와 닮았다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내 이름은 아리아 서. 하지만 당신은 나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겠지. 당신이 배신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당신의 아내 서유하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고백은 회의실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최강민의 세상은 그 순간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유령 아내의 망령이 복수의 여제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와 서진환 회장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최강민과 오수진이 5년 전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모든 증거와 최근의 불법 자재 계약 비리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를 만천해 폭로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강민과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체포된 오수진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최강민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오직 아리아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복수는 그렇게 끝났다. 최강민과 오수진의 왕국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주가 조작,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고 말았다. 파산 직전에 몰렸던 베리타스 건설은 최대 채권자인 아이텔 그룹에 공식적으로 인수되었다. 아리아 서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전 남편의 제국을 해체하고 재건하는 거대한 과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부패했던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리고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능력 있고 정직한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으로 무너진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리더십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몇 달 뒤 아리아는 교도소 면회실에서 죄수복을 입은 최강민과 마주 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왜 돌아온 거야? 그냥 당신의 삶을 살면 됐잖아. 아리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5년 전 서유하라는 여자의 인생을 훔쳐갔기 때문이야. 나는 그 빚을 받으러 온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야.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 테니. 그녀는 뒤돌아서서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그렇게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그녀는 아이텔 그룹 타워의 가장 높은 곳,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회장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서진환 회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행복해져야 한다. 내 딸아. 아리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순진했던 주부도, 냉혹했던 복수자도 없었다. 깊은 상처를 이겨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